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국 리더스 인증원 윤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하기 전에 먼저 수요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시는 기업 있으시면 손 한번. 네. 자, 그리고 세액공제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기업 있다. 예. R&D 국가과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자,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감이 더 안 옵니다. 자, 세금 혜택부터 정부 지원까지 기업부설연구소 활용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가? 자, 키반데 이게 키가 잘 안 먹어요. 네. 자, 챕터 6가지 챕터로 이제 진행할 건데요. 기업부설연구소 필요성, 실무 가이드, 세액공제 혜택, 그 다음에 세액공제 극대화 운영 전략, 정부 지원 사업 연계 전략, 실제 기업 사례 및 실무 자료를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자, 왜 연구소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은 과감하게 넘어가도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 개선과 추가 R&D 재투자를 하면 선순환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자, 개정 과목으로는 국가 보조금으로 해서 이제 지원이 돼서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무제표 상으로 굉장한 이익이죠. 2억을 만약에 지원받았다 그러면 순수이익이 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조 기준 5%가 채되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러면 2억을 지원받았을 때 40억의 매출을 올려야 2억을 지원받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인적 요건은 공간 요건이 있고, 인적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직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공간 조건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막이도 인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중견 기업을, 대기업을 가지 않는 이상 50제곱미터 이상인 기업을 만나기는 제가 여태까지 23년 컨설팅을 하면서 3개 없이 봤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50제곱미터 이하, 지금 현재가 지금 여기에 몇 제곱미터일까요? 제가 볼 때 50제곱미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공간을 연구소로 칸막이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칸막이도 되고 동일 공간도 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다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 요건은 연구원은 4년제를 4년을 조건을 맞추면 된다. 첫 번째 4년제 학사, 두 번째 2년제 나오고 2년 경력 증명서, 그 다음에 요즘에 고졸 중에서 마이스터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옛날 공고하고 상고가. 마이스터가 특성화고로 전환이 됐으니 4년 개발직 4년 경력이 있으면 연구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기사 자격증은 어떻게 될까요? 4년 경력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할 게 너무 많아서 스피드 있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항목은 인건비가 대체적이죠. 자, 직접비라고 하는데 직접비 안에 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위탁비, 그다음 간접비에는 특허비용 이렇게 있는 건데 직접비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대부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위탁을 하는 것들 중에서 포인트가 들어가나요? 자, 위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외부 기관에 의탁한 연구개발비. 자, 대학하고 연구기관에 위탁을 했었을 때 비용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연구장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연구장비는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연 20%씩 삭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잡을 수 있고요. R&D 할 때 연구활동비 추진비를 이렇게 할 때 요것은 R&D에 대해서 현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 중에서 현금하고 현물로 나눠지는데 현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인건비, 연구장비. 연구장비 잡을 때는 감가상각해서 잡는 거다. 그러면 5억짜리를 만약에 기계를 샀다. 3년이 지났다. 그러면 6억이 없고 4억에 대한 항목들이 잡히는 거죠. 현물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연구개발비 회계 분리의 필요성, 회계 분리 항목, 회계 분리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세액공제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세무조사 대비해가지고 증빙자료 확보해야죠. 세무조사를 나왔는데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대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보겠죠. 자, 연구개발비로 이제 그 실사를 나왔는데 이게 세무조사로 확대될 일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구개발 관리가 효율적으로 가야 되고, 연구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계가 용이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연구원별로 참여율로 잡는 겁니다. 과제를 해보신 분들 아시죠? 연구원들 30% 이상 잡지 말고 30% 이하로 잡고요. 참여율은.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연구용하고 생산용을 구분해가지고 전표를 끊어주세요. 반드시.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연구용으로만 전표를 끊어야 됩니다. 재료비를 사왔을 때. 샘플용. 그래서 샘플까지 나오는 것을 연구용으로 보는 거고요. 샘플 이후에서는 양산으로 봅니다. 생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위탁비는 아까 계약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기준이 이제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계상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해야 되고 연구 과제별로 프로젝트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개발비를 쉽게 사용을 하면 가장 좋죠. 근데 보통 회사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또 어떤 회사가 월별로 이렇게 다 정리합니까? 그래서 분기별로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이걸 1년에 다 모아가지고 한다? 회계하시는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머리 진하죠. 그 다음에 증빙서류를 디지털화 하는 게 좋죠. 여기서 보면 증빙서류라는 게 이제 뒤에서 설명할 텐데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를 아주 유연하게 활동을 월별로, 분기별로, 프로젝트별로 그거는 회사마다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국세청에 대해서 세액공제는 이제 신청하는 것이 요즘 전산화가 돼 있고 개발비, 세무대리인에서도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기장하시는 업체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업체를 가다 보면 모르는 기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세무사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기본입니다. 기장하시는 세무사분들은. 근데 전산 처리해가지고 개발비를, 증빙서류를 세액공제를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을 잘하는 기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만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일지를 월별로 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그 다음 분기별로, 계획서는, 보고서는 분기별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정보를 최신화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연구원들이 퇴사했다. 그럼 바로 한 달 내에 전산에서 코이타라는 한국기술진흥협회라는 신고관리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한 달 내에 인원 변경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자, 프로젝트별로 지출을 명확하게 하자. 그 다음에 5년 이상 누적 관리하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요. 인건비 누락 방지, 재료비, 실적 보고서. 여기서 이렇게 쭉 눈으로 보시고 스캔하시고요. 이거 다 설명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여기서 실적 보고서, 그래서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활동, 보고서, 연구노트를 하는 것을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너무 어려워서. 자,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분 중간에 질문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거. 안다고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자, 벌써 10분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R&D 과제를 할 때 현물을 적용할 수 있다. 현금하고 현물 개념을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2억을 받는데 80%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5억을 지원받으면 65%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20%를 자부담을 내야 되고 35%를 자부담을 내야 되잖아요. 그 5억을 지원받는데 총 사업비가 5억에 대한 65% 3억 5천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총 사업비를 7억 7,700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65% 해당하는 5억을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2억짜리는 어떻게 돼요? 2억 4천이 총 사업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4천만 원은 회사가 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비율이 현금하고 현물 비율이 6대 4냐 5대 5냐 그거는 과제마다 비율이 다 다르고요. 공고문을 보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만약에 이해하기 좋게 4천만 원 자부담인데 2천만 원 현금 2천만 원 현물이라고 했을 때 현물을 요 연구 장비로 감가상각된 비용으로 잡는다. 인건비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좋죠.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5억짜리면 아니 정부지원금이 5억짜리면 자부담이 2억 7천이잖아요. 2억 7천에 5대 5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1억 3,500이지 않습니까? 1억 3,500을 현물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부담이죠. 연구원이 2명밖에 없다. 1억 3,500을 잡기가 어렵죠. 참여율이 30%로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이 연구 장비로 감가상각된 비용으로 잡으면 자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신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연구개발계획서 보고서 노트를 자유양식으로 쓰는 회사가 아직도 많아요. 자, 이건 어디 양식인가요? 자, 여기 상단에 보면 보이신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세 3호의 2서식. 과세관청에 가면 이 사이트가 그 국세청 그 사이트에 이게 있습니다. 요것을 다운을 받아서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 연구개발 보고서 양식, 연구노트 양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이왕하는 거.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됩니다. 아니, 자유 양식으로 하는 데가 아직도 많잖아요. 네. 근데 계획서하고 보고서는 이 양식으로 써야 돼요. 노트는 자유 양식으로 써도 됩니다. 아직은 뭐라고는 하진 않아요. 계획서하고 보고서는 요거에서 쓰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양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계획서에서 연번 및 연구 과제명 적어야죠. 연구 개발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디테일하게. 연구 개발을 어떤 분기별로 프로젝트별로 할 건지, 먼저 프로젝트별로 할 건지에 대한 걸 정해야죠. 분기별로 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요거는 안 하고 넘어가도 되고, 연구과제 수행 계획을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할 거냐. 프로젝트별로 할 거라고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무슨 장비 개발, 무슨 솔루션 개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번하고 과제명을 똑같이 적고, 개발에 대한 계획을 적고, 뭐를 수행했는지. 그 다음에 증빙자료를 뭘 했는지. 여기서 증빙자료는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자, 특허가 증빙자료가 되겠고, R&D 국가과제 개발한 과제가 증빙자료가 되겠고, 그거 만약에 안 했고, 우리는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증빙자료가 되는 거죠. 자, 노트는 자유양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 양식으로 써도 되고 자유양식으로 써도 되는데, 자, 노트는 기본이 매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하지. 이걸 어떤 중소기업에서 매일 적을 씁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추천하는 게 주 단위로 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주 단위도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최소 월 1회는 해야 된다. 정말 최소입니다. 3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이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실사를 나오는 것이 이제 두 군데죠. 첫 번째, 이걸 인가해주는 한국기술진흥협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이타라는 곳에서 실사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의 법인세과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자, 국세청의 법인세과에서는 뭘 볼까요? 계획서하고 보고서를 봅니다. 코이타에서는 뭘 볼까요? 노트를 봐요. 결론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양쪽이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대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세트로 그냥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연구 인증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부설연구소 설립, 이노비즈 인증할 때 여러분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없으면 이노비즈 요즘에 연장할 때도 자꾸 이렇게 문제 삼죠.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개발팀 없이 벤처기업 승인되는 경우
정말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다라는 거 외에는 별로 통과 잘 안 되죠. 벤처 인증이 과거에는 기보하고 중진공에서 2개 기관만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자, 생기원, 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진흥원, 그 다음에 발명진흥협회, 한국평가데이터 이런 평가기관들이 갑자기 확 들어왔습니다. 7개 정도가.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기관이 9개인가 10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 랜덤이다. 그래서 이것은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없으면 벤처인증 연장하는 것조차 요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벤처인증을 위해서라도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는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정부 R&D 과제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2억까지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만 갖고 있어도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5억짜리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5억짜리 하는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고 있는데 5억짜리 됐다. 저는 못 들어봤어요. 부설연구소가 필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안 적었는데 병역 특례할 때도 부설연구소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점은 1점밖에 차이 안 나요.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3점, 2점인데 그 1점 차이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다. 병역 특례할 때 거의 10개 중에 8개가 부설연구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기업에서 대출받거나 보증서 받아가지고 대출받으려고 할 때 기보에서 부설연구소 있는 회사들을 굉장히 우대해 준다. 그 얘기는 개발하지 않는 회사들이 어떻게 발전이 있느냐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실사를 잘 나오지 않는데 1년 뒤에 요즘 많이 나오죠. 특히 서울에 있는 데들은 양재동에 포이타가 양재동에 있기 때문에 서울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예, 실사 나오지 싫으면 지방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그만큼 요즘 진짜 서울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설연구소는 서울에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나온다.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실사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절대적으로 꼭 실사 나왔을 때 지켜야 되는 것들. 연구원들은 겸임하지 않는다. 이 전제 조건을 아예 꼭 하세요. 겸임하는 순간 취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겸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세액공제를 받는다라는 회사는요, 겸임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연구비 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 항목에 그런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외비라는 항목으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는 대외비로 해가지고 연구만 한다라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겸임을 하는 회사를 세액공제를 해주겠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녹음 안 되죠, 이거. 네. 자, 그런 회사가 중소기업에 어디 있어요? 다 겸임을 하죠. 네. 제가 가는 회사는요, 10개 중에 9개가 다 아, 그래요? 자, 패스 이거 잘라서. 자, 그리고 이노비즈 기술혁신이나 평가 준비하고 연구개발 실적 기반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쭉 가고요. 요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6단계, 7단계에서 글로벌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부설연구소가 요즘 많이 본다고 그래요. 해외 기업에서도. 참, 해외 기업에서 왜 부설연구소에 있는지를 보는지. 그리고 유니콘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 1조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고, 시가총액 1000억을 아기 유니콘이라고 하는 건데, 아기 유니콘 가야 일반 유니콘으로 가고, 거기에 됐었을 때 IPO를 가려고 하는 회사들은 보통 유니콘 제도를 이용을 하죠. 그런 거 할 때 부설연구소 없으면 말도 안 되죠. 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부설연구소가 없는 회사가 유니콘 되는 회사는. 그래서 이제 코사 상장이 되는 회사들은 부설연구소는 필수인데, 자, 여기서, 자,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출액 한 50억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연구원이 5명이에요. 근데 그 5명을 하는 회사 중에 개발하는 회사가 3명이고, 기획하는 회사가 1명이고, 관리하는 회사가 1명이에요. 그래서 5명이에요. 자, 부설연구소에 연구 기획, 연구 관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액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마친다고 상품권 드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자, 세액공제는 기획하고 관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하는 담당자만 세액공제가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2억을 만약에 대출을 받았을 때 여기에 아까 얘기한 40억을 매출을 해야 R&D 2억 원을 지원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2억을 받은 수주를 따온 직원은 40억 매출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연구개발 보고서를 전문업체하고 이제 해가지고 증빙 자료를 체계화하는 것을 한두 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전문업체가 이제 저희라고 꼭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는 만약에 8천만 원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법인세를 낸다고 쳐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만약에 3,800을 받아서 4,200을 냈어요. 자, 이 회사는 매년 모든 인증은 ISO 인증은 연마다 사후 비용을 내죠. 벤처 인증 이노비즈 3년마다 갱신 비용 냅니다. 실사 받아야 되거든요. 부설연구소는 없어요. 연마다 내는 게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부설연구소는 매년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최저한세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저한세 아시죠? 자, 거기에서 그래서 이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거는 정말 최고 중에 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회계 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저는 연구개발비 아까 해가지고 계획서 보고서 노트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프로젝트별로 작성하는 거를 권유해요. 이거를 인원별로 작성하거나 이걸로 월별로나 분기별로 작성을 하면 끊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하는 거를 보통 권유합니다. 그게 좀 쉬워요, 작성하기가. 그래서 그거는 회사마다 조금 저기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 인건비를 배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세무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연구원들을 그냥 생산부에서 있는 사람을 여기서 이제 자격 요건, 이공계를 나온 사람을 연구원에다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대상이라는 거죠. 세무조사 대상. 제가 업체를 가면 절반이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IT 업체인데, 그럼 IT 업체가 이제 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지가 이제 2년 됐어요. 그러면 총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고 플러스 2억 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두 건을 이제 선정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업부설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역할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체계적으로 연구관리 시스템을 제시를 하는 것이 과제 선정되는 회사들은 이게 자동적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과제 선정이 되는 회사들은요, 부설연구소 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세액공제 받는 회사도. 근데 과제하지 않는 회사들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3억 원을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60억의 매출을 올린 거하고 대동소이하지 않나라고 하는 건데,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5%밖에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자, 연구비 항목을 이제 구분을 할 때 연구개발 관련 비용하고 일반 경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기획, 관리 인정 안 된다. 개발만 인정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증비자료 관리했었을 때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생산부에서 막 하는 거 딱딱딱 구분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 반드시 개발팀에서, 연구팀에서 한 걸로 기록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항목들을 하나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분기별로 전년도 이제 1분기에 해야 되는 거, 전년도 연구개발비 정산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준비합니다. 1사분기. 왜? 12월 결산하면 3월달 법인세 내잖아요. 그때 1, 2, 3월달에 이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다음 또 준비해야 되는 게, 모든 과제는 연초에 다 공지가 됩니다.
그럼 12월에 통합과제가 중기부에서 나오고 산자부에서 통합과제는 12월에 발표되잖아요. 그럼 12월에 공고문을 다 읽어보고 1월 달에 공고되는 모든 과제를 스캔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1월 달에. 모든 과제는요, 연초에 하는 과제가 경쟁률이 제일 낮습니다. 3월 달, 4월 달에 하는 과제가 경쟁률이 제일 세요. 저 왜 그러겠어요? 준비가 이상하게 그거를 다 알잖아요. 연초에 나온다는 걸 모든 기업이 다 아는데 왜 그게 준비가 안 될까요? 이상하게 3월 달에 하는 과제가 경쟁률이 제일 셉니다. 3월 달, 4월 달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상반기에 R&D 과제 기획을 하고 정부 사업 신청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상반기에 연구 활동을 하고 점검하고 연구 과제 중간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 그 3분기에는 뭘 해야 되냐면 하반기 R&D 과제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 준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다음 연도에 하는 수요 조사를 합니다. 산자부 과제 5억짜리 이상이 되는 10억짜리 과제들은 반드시 자유응모 과제를 않고요. 다 수요 조사를 걸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수요 조사를 막 모아요. 이거 뭐 해가지고 수소자동차 뭐 하려고 그러는데 AI 뭐 하려고 그러는데 다 그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요. 수요 조사를 접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RFP라는 개념 계획서를 공지를 딱 띄웁니다. 그게 언제냐? 9월달, 10월달, 11월에 세 달에 과제를 띄워요. 수요 조사하고 개념 계획서를 띄워요. 그럼 개념 계획서는 3장에서 5장 사이 분량입니다. 개념 계획서를 잘 내는 회사가 과제가 잘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음 연도에 지정과제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유과제, 지정과제, 그걸 좀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과제 준비를 3분기 때 하는 겁니다. 그럼 4분기 때는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하는 건데, 과제가 선정이 되는 회사들은요, 이게 RCMS라는 그 전산으로 다 넘어갑니다. 연구 과제비 카드를 다 긁으면 요즘에는 RCMS로 다 넘어가서 자동으로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것들을 해보시면은 이제 업무가 좀 되실 거고, 연간 필수 업무가 연구소 운영 실정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통부나 산자부나 그다음에 이제 뭐 각 부처에서 쓰는 어떤 그 보고서를 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운용하는 팁들을 좀 적어놨어요. 자, 1분 안에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실적 보고서 작성은 연구 과제별로 인원별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프로젝트 관료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린다. 그래서 기술개발 로드맵하고 연계된 것들을 하는데 특허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특허하는 회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잘 넘어갑니다. 제가 특허 80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 그 컨설팅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업체인데요. 80개를 냈더라고. 그 특허법인 그 대박 났겠더라. 거기. 예, 양재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특허를 PCT 다 해갖고 80몇 개를 1년에 왜 상장을 계획을 하고 상장을 하려는 회사들은 자산평가를 해야 돼서 무형자산평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를 높이려고 특허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공제증빙 관련돼가지고 연구개발비, 세무조사 관련된 증빙자료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할 건지 인력별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는 회사의 자율사항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컨설팅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 가지 세액공제 대상 비용과 제외 비용을 어떤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지, 연구개발 최소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인데, 연구 전담부서는요, 설립하려면 최소 기업이 4명은 있어야 4명 중에 1명은 연구원이죠. 전담부서를 가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1대1 비율을 저는 원칙을 합니다. 전담위원이 1이면 보조는 1 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구원 전담위원이 1명인데 보조원을 3명,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어떤 데들은 2대1로 합니다. 전담 2, 보조 1. 근데 저는 1대1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쭉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여기서 특허권, 라이센스 취득은 굉장히 필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은 대학하고,
생기용 같은 세라믹 연구원 같은 그런 기관하고 연구기관하고 협업하는 거를 잘하는 회사들이 있다. 그런 회사들이 이런 위탁을 기술 비용들을 잘 분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1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 담당자는 겸임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대전제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쭉 내용을 전담만 하고 겸임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다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아이템별로 특허를 꼭 취득을 하는 것을 권유드리는데 이게 참 돈이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거 좀 강요는 못 하겠는데 웬만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세액공제를 넘어서지 않는 선이라고 그러면 특허를 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용하는 거를 제가 권유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